그로부터 100m가량을 완전히 실망한 기분으로 서둘러 걸어오던 나는 하치만구 앞에 떠들썩한 길가에 좀 못 미쳐서 있는 잡화점 앞까지 와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골든베트 있어요? 기분 좋게 밝은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리더니 뚱뚱하게 살이 찐 마흔 정도로 보이는 여주인이 갓난 아기를 한쪽 옆으로 안고서 나왔다. 그 기름진 웃는 얼굴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놓이는 바람에 골든베트를 세 갑 정도 샀는데 일단 한 개비 꺼내서 입에 물면서 시험 삼아 물어보았다. 저쪽 맞은편으로 하나우사라는 사람 집이 있지요? 네, 그 집 며느리가 죽은 겁니까? 네. 여주인은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이 되어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걸렸다 하고 생각하면서 계산대 옆으로 다가가 연탄 난로의 연탄불에 담배 끝을 눌렀다. 성향으로 켜세요. 연탄불 가지고는 불을 붙이기가 힘들 텐데. 하고 권하면서 여주인은 내 옆에 바짝 다가앉아 성냥갑을 내밀었다. 이 여자가 그 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모양이군 하고 나는 직감했다. 그래서 이리저리 질문하며 내가 잘 쓰는 수법으로 입을 열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주인이 해준 이야기는 하나같이 흥미로운 기사거리였다. 다만 줄거리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하나후사라는 남자는 지금 후쿠오카의 전등회사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년 봄에 고령의 오시오 할머니와 젊은 섹시인 스야코를 데리고 이 마을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말할 나이도 없고 오시오 할머니와 손자 며느리인 스야코가 친손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 이웃의 소문이 자자했다. 헤이고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손자 며느리 스야코가 오시오 할머니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신사 경내를 산책하기도 하고 목욕탕에 모시고 가는 모습 등을 이웃 사람들은 심심찮게 보곤 했다. 헤이고가 한때 그만두었던 반주를 오시오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한테 권해서 억지로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손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시오 할머니는 신사에 참배하러 다니지 않게 되었다. 신사에 가는 길에 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무슨 낯으로 개이고를 보겠니? 갓난아이가 나오면 옷은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해라. 그 대신에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안지나 서나 그런 당부를 했다. 손자 며느리도 순진하게 웃으면서 네, 꼭 아들을 낳을게요. 하고 장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남편인 게이구가 담배를 사러 오면서 여주인에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색시가 장티푸스에 걸려 지금부터 열흘 가량 전에 임신 5개월 된 남자아이를 사산한 다음 자기도 죽어버렸다. 그러자 남편인 게이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장례를 치르기 전부터 술을 잔뜩 퍼마시고는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마누라는 죽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몇 번이고 고이 누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으니까 마누라를 묻고 나면 아주 기가 막힌 고이 누보리를 무덤에 세워줄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고향이지. 안 그래, 할머니?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바람에 밤샘하러 온 이웃 사람들조차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애처로웠다. 태아와 아내를 땅에 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개이구는 멍하니 초점 풀린 눈으로 백목나무로 된 묘비를 돌아보며 조금만 기다려. 내가 큼직한 걸로 세워줄 테니까 하고 미친 듯이 웃어대서 다들 얼굴을 돌렸다고 했다. 하지만 게이구는 그렇게 돌아가자마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우체국에 남아있던 200엔 가량의 저금을 몽땅 찾아서 그날 밤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집에는 고령의 오시오 할머니 혼자 남아있어서 근처 사람들도 걱정이 되어 두세 명씩 틈나는 대로 찾아다녔지만 지금껏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홍등가의 유각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한편으로 오시오 할머니는 집에 남아있던 약간의 쌀로 죽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근처 사람들이 동정해서 먹을 것이라도 챙겨 들고 가면 조금만 있으면 케이고가 돌아올 테니까 괜찮아요. 하고 말하며 그냥 돌려보내는 바람에 일껏 생각해서 갖다 주었더니 하고 서운해서 화를 내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얼핏 보기에는 정정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노망이 난 상태라 겉문 틈새로 들여다보면 밤이나 낮이나 모기장을 있는 대로 쳐놓고 예전처럼 이부자리를 편 다음 자기가 만든 아기를 위한 빨간 때때 이불까지 옆에 가지런히 펴놓은 것이 돌아오지 않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웃 사람들도 섬뜩해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할머니는 손자 부부랑 어린 아이까지 모두 어디 외출하고 자기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본 사람은 없다. 어쨌든 정상이 아닌 할머니가 혼자서 음식도 하고 불도 쓰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의논만 하다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하기야 2, 3일만 지나면 아내가 죽은 지 2주가 되니까 어쩌면 계이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게 여주인이 해준 이야기의 줄거리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잡화점에서 나온 다음 다시 돌아가서 하나우사의 집 근처를 돌며 두세 가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신문사로 왔다. 죽은 애초와 태아의 무덤에 고이 노보리를 세워놓고 행방을 감춰버린 남자. 집에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고령의 할머니. 이런 식의 기사가 그 무덤의 고이 노보리와 모기장 앞에 앉은 노파의 사진과 함께 실린 것은 이튿날 조간신문이었다. 그것을 부엌에서 읽던 내 아내가 어머나 누가 이런 기분 나쁜 기사를 썼나 몰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나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기자님께 저는 당신이 쓴 신문 기사를 읽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처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주색에 빠져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의 큰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홍등가를 돌며 술에 취하고 화장한 여자들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문 기사를 읽고는 겨우 정신이 들어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할머니는 모기장 거리에 아내의 빨갛고 가는 띠를 걸어서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발밑에는 귀사의 신문 중에서 그 사진이 나온 곳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근처에 사는 친절한 사람이 던져주었던 모양이죠. 기자님, 그 고이 노보리는 제가 술김에 세운 것인데 그것이 기자님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불효막심한 창피를 온 천지에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제 인격이 모자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 자살합니다. 아무쪼록 이 바보 같은 놈의 마지막을 기자님의 글로 될 수 있는 대로 큼지막하게 세상에 발표해 주십시오. 기사의 번영을 빕니다. 5월 11일 하나후사 게이고
편집장은 반절지에 연필로 쓴 이 편지를 내 앞으로 던져주면서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방금 전에 온 거야. 그 남자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난 다음 마누라 매주러 가서 인사를 하고는 장대에 달린 끈을 목에 두르고 잉어랑 같이 매달려서 죽었다더군. 2시간쯤 전에 그 소나무 숲을 지나던 하행 열차 승객이 발견했다나 봐. 발밑에는 집어던져서 깨뜨린 작은 위스키병이 있었다고 하더군. 나는 망연자실한 채 편집장의 얼굴을 응시했다. 편집장은 여전히 냉소를 띠면서 말했다. 자네도 글솜씨가 상당히 늘었군. 난 웃지도 못하고 뭐라고 대꾸도 못한 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모자를 한 손에 들고 터덜터덜 편집실을 나와 단숨에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히가시 나카스의 카페로 뛰어 들어가자 오래 알고 지내던 여 종업원들이 반색을 하며 달려들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머, 어머, 이게 이게 웬일이셔? 웬일이셔? 어머나, 어머나. 아우, 어떻게 된 어떻게 거야? 된 왜 이렇게 거야? 왜 이렇게 뜸했어? 뜸했어? 나는 어두컴컴한 동굴 그늘 속에 있는 맹수처럼 한 곳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시끄러워. 위스키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른 내 눈앞에는 벌써부터 저 고이 노보리의 환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검정이랑 파랑이랑 빨간색 방울을 온통 흩뿌린 채로 축 늘어져 있는